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빛을 실내 공간, 어두운 실내 공간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개발된 어떤 그 구조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중세 고딕 성당을 보면은. 근데 그 빛을 들이는 역할만을 한 게 아니고 하나의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당을 가면 사람들이 성서를 공부하는, 자동적으로 책을 읽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성당에서 건축을 통해서 공부하는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던 거죠. 뭐 다 좋지만은 않았겠죠, 그게. 예.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또 특이하게 서양 문화하고 다른 게, 동양 문화에는 건축 공간 안에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판도 그렇고 족자 문화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그것이 다 텍스트들이죠. 그러니까 건축 공간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이제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 노틀담의 꼽추라는 소설을 보면 많이 인용되는 말인데, 이것이 저것을 죽일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틀담 성당 앞에 신부님이 이렇게 서가지고서 성경책을 왼손에 들고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그 성당을 가리키면서 저것을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저 성당 건축을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세상의 모습을 바꿨다오. 문학이라고도 얘기하기가 또 하고, 뭐 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텍스트가 건축의 생명을 끝내리라. 근데 여기서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동체 사회로부터 비롯되는 건축이죠. 예. 그러니까 성당이라는 게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당을 와야만 했고, 거기서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예. 근데 이제 성서라는 게 보급이 되면서 활판 인쇄술에 의해서 누구나 집에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성서만 읽으면. 그러다 보니까 성당이라는 건축 공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당을 위시로 한 기존의 그 절대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화라는 과정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고, 뭔가 굉장히 내면화되는 행위인 거죠. 내면화되는 행위. 그래서 저는 이 책의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게 현대 사회에 개인주의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건축물이 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근대 건축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이 설계한 집이죠. 빌라 사부아라고 하는 집. 이 집을 보시면 방금 전에 보신 고딕 성당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하나의 기계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집이 색깔도 없고요. 그러니까 색깔 없음을 표방하기 위해서 백색을 쓴 거예요. 그죠? 백색주의의 운동도 있었죠, 이 시기에. 그리고 이제 1층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예요. 그다음에 이 옛날에 꼬르비제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자동차 문화라는 거, 자동차 사회라는 거를 예견하고 이 필로티라고 하는 주차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 시기에는 이제 돈 많은 부잣집들 가면 다 기사가 있어가지고, 기사가 뭐 궁궐 같은 저택 앞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기사는 어디 창고 같은 데 가서 주차해놓고 이러지만, 이게 바로 오너 드라이버 개념의 시초의 오너 드라이버 개념에 지금은 이제 일상화돼 있죠. 이 필로티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다가구 주택이 많은 동네나 이런 데 가보면 다 1층이 필로티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선구자기도 하죠. 하지만 건물이 이야기가 없어지고 표정이 없어졌어요. 이 건물은 시그렌 빌딩이라고 하는 미스 반델로에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미스 반델로에는 건축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선구자라고 하는데,
미니멀리즘이 뭐예요? 모든 어떤 장식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근데 이런 건축물의 그 이미지가 하나의 어떤 근대 건축의 상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시면 옛날에 3.1 빌딩이라고 부르는 그 청계천로에 있는 김중업 선생이 그 설계를 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건축물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거하고. 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1958년도에 이게 지어졌을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근대 건축가들이 지향했던 거 말하자면 일종의 모토라고 하는 게 form follows function. 아까 건물은 기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또 장식은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less is more. 그 미니멀리즘의 선도자라고 한 미스 반델로에가 한 얘기죠. 덜한 것이 더한 것이다. 예. 아마 그 스티브 잡스도 여기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이제 근대 건축의 모토였었고, 예. 그 배경에는 굉장히 금욕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금욕성이라는 게 있고, 그 어떤 청교도적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텍스트 문화, 성서 문화 이런 게 오는 어떤 금욕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 모더니즘에 상당 부분 배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성, 그 다음에 로직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로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한국의 아파트 문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건물 차원이 아니고 이 건축가들, 근대 시기의 건축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은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 바탕에서 디자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구도 많이 디자인했고요. 건축가들이 숟가락까지 디자인하기도 하죠. 숟가락도 바우하우스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뭐 지금은 이제 그 많이 익숙한 이런 것 모습들이지만 이게 사실은 미스 반델로에가 설계한 미스 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자죠. 지금 대기업 그 로비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꼴비제라는 사람이 이제 동방기행을 했어요. 이거는 이 건축가에게 어떤 큰 계기를 만들어낸 여행인데 이 동방기행에서 이제 아테네를 방문을 했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엄청난 감흥을 이 사람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감흥의 배경이 뭐냐? 파르테논 신전이 가지고 있는 질서, 그다음에 이 기둥들과 기둥 사이의 공간들. 그래서 그 구조라는 거 하는 거, 구조와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매료됐고, 그 다음에 그 질서, 구조로부터 비롯되는 질서와 그 다음에 백색이라고 하는 거. 파르테논 신전이 지중해 그 햇빛에 탁 비치면서 뭔가 이 하얗게 파르테논 신전 연기롭게 등장하는 언덕 위에서 그 모습 굉장히 감동을 했었죠. 예. 근데 사실은 파르테논 신전을 고고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백색이 아니에요. 파르테논 신전은 원래 굉장히 화려하게 채색이 된 건물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채색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석조 재질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지금 보시는 거 이게 복원한 건데 이게 뭐 갈리큘라의 얼굴을 동상을 복원하기도 하고 한 건데 굉장히 채색이 되어 있는 화려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테네나 기타 오래된 고대 도시들이나 이런 데를 볼 때는 이 색깔과 함께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색깔과 함께 그 당시에 어땠을까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 시대라고 하는 거는 상업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 배경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업 교역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했어요.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야, 제일 간단하게 정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투표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뭐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심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금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놀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싸우기도 좋아하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근대 건축이 구현하려고 했던 뭐 광장이니 뭐니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 시대에서 넘어온 것들이 많죠. 아고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아카데미아 그 학교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근대 건축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막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도시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벤출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70년대에 less is more가 아니고 less is more다. 따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뭐 여러 그 책들이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form follows function이 아니고 form follows fiasco. 네. 형태는 재앙을 따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한국 책으로 번역됐는데 근대 건축은 왜 실패했는가? 네, 이런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현대 건축가들은 라스베가스에서 건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Learning from Las Vegas. 네, 이 책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크라스라고 하는 건축가, 한국에도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고 리움을 설계했던 램크라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딜리리어스 뉴욕이라는 책을 써요. 정신착란증의 뉴욕.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그 뉴욕이 아니고 광기가 지배하는 뉴욕이라는 책을 쓰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카오스한 어떤 대도시의 상황들이 가지는 그 잠재성들이랄까 흥미로운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카오스가 지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그 뉴욕이라는 도시를 읽어냅니다. 읽어볼만 해요. 자, 다시 한번 그 근대 건축 빌라 사바나 이런 것과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서 백남준이라는 그 아티스트가 뭐 아주 선견지명이 있는 아티스트임은 분명한데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LCD TV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야기하는 건축과 스테인드 글라스는 현대 건축으로 부활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빛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발광이라고 하는 것과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발광이라는 것과 정보라는 거, 이거 사실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죠. 예. 그게 현대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흥미로운 아티클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지만. 예. 보시면은, 백남준의 방금 보여드렸던 그 작업, 실링에다가 모니터를 저렇게 놓은 작업.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거죠. 백남준 선생도. 예. 시스틴 채플의 그 실링이죠. 그러니까 천정이라는 공간이 그냥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고 천정이라는 공간도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현대 건축에서 부활을 이렇게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라스베가스의 그 프리먼 스트리트라고 거기를 이 LED 조명을 가지고서 실링을 실제로 발광과 정보로 만든 사례도 등장을 했죠. 재미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오늘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제 작업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와 이미지의 부활과 이상한 현대성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 많이 그 얘기되기도 합니다만은 협업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축은 뭐 특히나 기본적으로 협업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건축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건축가는 지휘자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양한 연주자들이 그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코디네이터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건축가가 전문가기는 하지만 좀 특이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전문가냐면 그냥 스페셜리스트가 절대로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네럴 스페셜리스트. 제네럴리스트 아니에요. 제네럴 스페셜리스트 내지는 스페셜 제네럴리스트 뭐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전문화된 거예요. 모든 부분이 너무나 전문화되어서 기계적인 어떤 전문성을 수행을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안 나오니까 융합을 한다는 얘기들이 이제 요즘 유행처럼 많이 있죠. 유행처럼. 근데 사실 이 융합이 쉬운 게 아니죠. 예. 이 융합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뭐 사람들 몇 명 이렇게 같이 갖다 놓고선 뭐 예산 얼마 지원해주고 융합해봐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지는 않지만 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뭐 그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협업 작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뭐 박성태 국장님이 소개했지만 100개 알 수 없는 방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건축 설계 작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작업을 해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뭐 사진을 전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전시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재준 씨라고 하는 이제 그 기획자가 기획을 하셔서 뭐 10명의 아티스트나 건축가들에게 컨테이너 하나씩을 배분을 해주겠다. 거기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라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전시를 뭐 여러 군데에서, 컨테이너는 이제 이동이 가능하니까 모바일 큐브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도시 공간에서 흩어져서 전시도 하고 모여서 전시도 하고 그랬던 건데, 저는 100개 알 수 없는 방을 했어요. 저는 한국 사회 방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이 요지가 뭐냐면 온라인 클럽에다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과 제가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클럽에 공고를 해서 당신이 요즘 한창 그 DSLR 사진 찍는 거 열풍이었잖아요. 당신이 찍은 사진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액자에 담아가지고 액자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가 전시를 해드리고 하나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막 한 이틀 만에 다 차버렸어요, 100명의 참가자들이.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런 어떤 사적인 영역, 방이라고 하는 사적인 영역하고 이런 뭐 전시가 일어난다고 하는 어떤 공적인 영역, 이게 이제 옛날 사회에서는, 근대 사회에서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분리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 텍스트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고립이 됐죠, 사실은. 자유롭고자 했는데 고립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죠. 아주 이상한 현대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연결시키려는 어떤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뭐 페이스북도 그런 거고 뭐 이런 것들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의 의미보담도 이런 어떤 사적 영역에서 이 마지막으로 그 집에 방에 계시는 분이 받은 액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 공간에 사진을 들고선 찍은 사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생경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어떤 것과 사적인 것들을 침투시키거나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공과 사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다른 영역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협업 작업은 제목이 달로문학가는 달로문학가입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드경 선생이라는 사진 작가분하고 그다음에 소설가인 한유주라고 하는 소설가하고 저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요. 새로운 시선이 등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 사회로 오면서 건축에 있어서는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 시대에 발명이 돼가지고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대요. 실제로 발명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원근법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격변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대 도시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이 재현되는 방식들이 다 그 원근법에 의존해서 건축이 재현이 됐죠. 그래서 투시도라고 하는 게 건축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이 시선의 격변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눈치채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선각자 아닌가. 근데 있어요, 눈치챈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두바이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팜트리라고 하는 이 새로운 주거단지를 이렇게 팜트리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미지죠, 이미지. 네. 더 월드라고 하는 아일랜드를 이렇게 세계 지도 모양으로 만드는 아주 그 인공성의 어떤 극단을 달리는, 예, 이런 도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셋이서 작업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문학관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달로 문학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보면 글씨예요. 예. 달로 문학관. 그래서 달로 문학관은 달로 문학관입니다. 예. 위에서 보면 글씨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어떤 구글 얼스나 다음 지도나 이런 것들의 경험이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시선이에요.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구글 얼스를 보면은 저는 제가 제 뒤통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있잖아요. 저 지구라는 안에 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떨어져서 지구를 보고 있는데, 저 지구 안에 내가 있으니까 다시 내가 내 뒤통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 경험이라는 게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환원적인 어떤 경험으로 계속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공간과 시간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로문학관이라고 작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서 그 안에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 제가 평면도까지 다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달로문학관은 달로문학관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진은 사실은 전시를 할 때는 굉장히 큰 이미지로 전시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렇게 큰 이미지로. 근데 구글 저 다음 이미지 가지고 이걸 하려면 이 해상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드경 선생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은 헬리콥터를 타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그 시선에도 이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은 고정된 시선이 아니고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이걸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찍은 사진을 합성을 한 거죠. 제가 합성을 해서 달로문학관이라는 걸 한 거예요. 아주 평면이 훨씬 더 재밌게 나왔어요. 공간 구성이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미로 같은 사익 공간들. 그래서 정말 폼 팔로우즈 펑션이 아니구나. 형태는 기능에 따르지 않는다. 예, 이걸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에 도시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한유주 작가가 쓴 글을 가지고 도시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가상적인 프로젝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협업 작업은, 이거는 이제 좀 실질적인 건데,
뭐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철원에 가면은 양질이라는 당시는 이제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민통선이 해제가 됐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건축하는 그다음에 조경하시는 뭐 김하연 교수나 허대영 소장, 그다음에 이제 지역 활성화를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 센터에 오영은 씨나 이런 커뮤니티 계획하는, 그다음에 뭐 생태 쪽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지역 브랜딩 작업하거나 이런 그 액션 서울의 이장섭 씨나 이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협업을 하면서 이 지역에 이 철새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 철원 양지리에 뭐 독수리도 많이 와요. 어떨 때는 500마리씩 와 있고. 근데 마을은 굉장히 쇠락했죠. 그래서 이 마을이 어떻게 다시 갱신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거였고. 근데 보면은 아까도 이제 전문 분야들이 너무 분리돼 있다 이 말씀도 드렸고, 전문 분야뿐만 아니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부분들도 너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컨텐츠라고 하는 거하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게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건물 먼저 지어놓고 보죠. 그래서 문화회관 진짜 공연장 뭐 200억 진짜. 근데 거기서 뭘 할 건데? 그거는 뭐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거는 아주 근대 시기에 그 정형화된 공연장이나 정형화된 문화회관이나 정형화된 마을회관이나 정형화된 학교나 정형화된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가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는 새로운 무용을 하고 싶어도 그 공연장에서 새로운 무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소프트웨어라고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이 하드웨어하고 같이 고민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강조하고자 좀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이 이재영 교수님이라고 공주대학교에 환경교육 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거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학생들을 데리고서 여기서 겨울 캠프, 여름 캠프를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교류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주민들도 외부에서 오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점점 편안한 태도에서 이제 진솔한 발언들도 나오고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건축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철새 캠프들을 이재영 교수님께서 하고, 지금 두루미가 굉장히 이 천연기념물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이 이렇게 두루미 촬영을 해가지고 두루미 얼짱 선발 대회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저수지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이 저수지가 이제 철새들 서식지고, 이 논이라고 하는 게 철새들이 오게 되는 계기예요. 철새들이 와서 이 논에 떨어진 나달들을 먹고 그리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어진 부지가 이 저수지 바로 앞에인데, 이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철새들이 안 오면 꽝이잖아요. 철새들이 안 오면은 아주 난감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모의 주기를 하면서 철새들을 좀 유도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이런 지속적으로 뭐 몇 년에 걸쳐 가지고선 이런 그 시도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청정 지역이라서 식당을 운영을 못 해요. 그래서 도시락을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개발하는 이런, 그래서 무슨 어딨지? 지뢰 주먹밥도 있었는데, 철원에 지뢰가 많기 때문에 지뢰 주먹밥도 만들고 뭐 그러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액션 서울이라고 하는 그 브랜딩 작업하는 이장섭 씨가 이제 지역의 어떤 그 브랜딩화하는, 그래서 양지리가 오대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쌀을 어떻게 이제
브랜딩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하고 또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조형물 만들기를 주민하고 워크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만드신 겁니다.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전문가가 다시 이제 손을 보면서 지역의 하나의 캐릭터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제 티셔츠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노인분들 이 다큐멘터리 사진학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철새를 이제 탐조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그것들을 계속 그 아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는 건축 설계를 했는데 이 토교저수지 쪽에 가면 이렇게 양수장이 하나 있어요. 양수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논이 있고 이 제방 위로 저수지가 있고 이쪽에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소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연결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산책적인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장소에만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이게 이제 철새 커뮤니티 센터인데 이 도로에서 지붕으로 접근을 해요. 도로보다 논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양수장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 옥상에서 올라가서 보면 저수지가 잘 보이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걸로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옥상에서 넘어가면 조그만 그 동산으로 이어져 있는 브릿지를 놔서 파빌리온을 하나 놓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그 루트를 이루어 가지고 철새 탐조를 할 수 있는 트레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세 시설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잘 되면 확장적으로 트레일을 만드는. 그래서 도착, 머무름, 그리고 다시 출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커뮤니티 센터는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플랫폼으로서 그래서 동선 계획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부터 이제 접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경사를 따라 가지고 내려가면서 이제 시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자료실이 있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딱딱 구획된 게 아니고 좀 융통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열린 공간 개념으로 구성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굉장히 이렇게 길쭉한 형태가 됐는데 뭔가 요 세 시설이 이제 서로 하나의 어떤 뭐랄까 동선적으로 연결되는. 요게 이제 그 양수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수장을 살짝만 손을 대서 철새를 탐조하고, 그다음에 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투과성 있게 했어요. 투과성이 있게 해서 이제 나무들이나 이런 배경하고 이 파빌리온하고 좀 어렴풋하게 섞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확장적으로 되면은 이런 탐조 지점들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뭐 판매도 하고 또 뭐 이장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소개도 하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철새 협동조합이라는 책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제일 크게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이제 항상 선거가 끝나면 뭐 군수가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도 많고 하여간 좀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 그 다음에 최초 의도하고 굉장히 달라지면서 이걸 과연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 때가 많고요. 근데 좀 하여간 좋은 예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예가 하나 생긴다면
그게 또 뭔가 굉장히 사람들 마인드도 바꾸고 확장적으로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동인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좀 그 욕심에 했는데 역시 이게 지금 잘 구현이 되고 있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지역적인 상황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에게는 대도시 삶이라는 게 있죠. 예. 이 대도시 삶에서 저는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작업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 했던 작업인데 이거는 조민석 씨라고 하는 건축가와 함께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충무로의 이제 활력연구소 이름만 들어도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 2001년 그때 했던 작업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활력연구소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여기가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충무로 지하철역에 환승통로 구간이 있고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쓰이지가 않는 이 환승통로가 생겨버린 거죠. 기능주의에 따라서 폼 팔로우 펑션에 따라서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이 기능이 펑션을 하지 않는 데드 스페이스들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근대 건축에서 그런 데드 스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드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력을 줄 것이냐, 예,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로 저희에게 이제 설계가 의뢰됐고 독립영화협회에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바쁜 일상이죠. 지하철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시간과 거리가 철저하게 비례해가지고 지하철이 운행되는 아주 모던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모던한 공간에서 이 지금 보시는 이런 탈모던한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 우리에게는 존재를 하죠. 예, 우리들이 찜질방을 가서 널브러지는 게 다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그 널브러지고 싶은 마음을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이 프로젝트의 고민입니다. 이제 이게 사이트 특이한 그 위치도입니다. 예, 이게 새로운 위치도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하철은 딱딱 끊어져서 어떤 시간 간격으로 오는데 그 사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 사이의 시간을 이 공간으로 사람들을 캡처할 수 없을까? 예.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은 전시 공간도 있고 비디오 방도 있었어요. 비디오 방. 저는 이제 이 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일하는 공간, 그 다음에 놀이터, 활력 놀이터라고, 그 다음에 활력 극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50석 정도 되는 극장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로봇 같은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렇게 합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로컬도 있고 익스프레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싶은 사람은 지나가고 들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들를 수 있는 그 안에서 또 동선들이 연결이 되는 지하철의 로컬과 익스프레스 개념을 이 안에 가지고 와서 보시면 이제 이런 좀 요지경 같은 그래서 아주 그냥 하얀색 타일로 돼 있는 아주 이 기능주의적 공간을 저희가 좀 난도질을 해가지고 색색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본 이게 이제 비디오 방입니다. 널브러져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널브러져서 좋은 영화를 보자. 뭐 이런. 예. 요게 이제 사무실하고 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통로 공간이고요. 이게 한 70m 돼요. 그다음에 요 극장인데 이 극장에 이제 화면이 비춰지는 전면 벽이 이 회전벽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리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시설이 없어지고 다른 그 시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제는 접하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그 사실 수동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미디어와 놀자. 미디어와 놀아서 미디어를 소모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고 그 미디어와 노는 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창작을 해야 된다. 굉장히 그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성남의 영상 미디어 아트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성남 아트센터 안에 있어요. 보시면 이게 성남 아트센터인데
이 성남 아트센터에 무대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하얀 벽면이 그 안쪽이 무대 창고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미디어 센터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진행을 했던 건데, 요게 이제 무대 창고 원래 모습입니다. 층고가 꽤 높아요, 무대 창고라서. 그래서 이 미디어를 단순하게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 미디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동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결합시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지역의 어떤 지역적 개념이잖아요, 동네라는 거는. 근데 사실 미디어라는 거는 굉장히 무장소적인 개념이 많죠. 이 두 개를 어떻게 결합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동네를 또 바꿀 수 있는. 이 모토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제 이 기획하신 분들이 저에게 준 미션이었어요. 되게 사실은 어려운 미션이죠. 그래서 공간 자체가 사람들의 관계를 매개하고 소통시키는 공간 자체가 미디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제 주장이었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적인 공간, 아주 일방향적인 공간이죠. 이 학습 공간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게 아니고 이런 일상적 커뮤니티 공간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기능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것들이 뭔가 인터액션을 일으키고 뭔가 융통성 있게 공간들이 변형되고 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비정규적인 어떤 활동들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평면인데요. 가운데 이제 영상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인들이 자기가 이제 창작하는 미디어들을 여기서 뭐 촬영하기도 하고, 여기서 동네 그 뉴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하는 스튜디오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일종의 깍두기 같은 공간이 돼서 얘네들이 이 뒷공간, 앞공간, 옆공간들을 다 깍두기처럼 매개하는.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앞부분을 이제 이렇게 계단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스튜디오가 다 열리면 이 전체가 큰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간들이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결합되면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이런 가능성들을 많이 좀 추구를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2층 무대 창고가 층고가 높으니까 2층을 구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변벽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벽이라는 게 수납을 한다거나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런 역할 뿐만이 아니고, 이 벽 자체가 이 공간이 좀 복잡해져서 벽 자체가 하나의 그 웨이파인딩을 할 수 있는 사인월이 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무대 창고 그 하얀 벽면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그 오디오 스튜디오도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정말 전문성이 아니고 그런 촬영이나 뭐 그 녹화나 뭐 라디오 방송의 전문성이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쓰는, 시민들이 쓰는 공간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부분이 그 다목적 스튜디오. 여기가 이제 그 원래는 촬영 스튜디오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닫히면은 저 안에서는 독립적으로 촬영을 한다거나 녹화를 진행하고, 열리면은 이 앞에 계단식 공간하고 연계되어져서 쓸 수 있고, 이런 회전벽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리셉션이자 미디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다 이렇게 끌고 나간 거예요, 바깥쪽까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리셉션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평상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근데 이제 이 아까 그 슬라이딩 벽이 닫히면 이 공간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파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시 공간이 있고.
있고, 네. 교육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쓰이고 있고, 2층이고요. 2층 안쪽에 이렇게 이제 비디오 방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하게 어린이들이 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경험을 하면서 놀기도 하는 미디어 놀이터 같은 좌식 공간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이라는 게 하나의 사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런 그 색깔이라는 거를 써가지고서 각각의 공간들의 이제 그 뭐죠? 예, 하여간 인지성이랄까 뭐 그런 거를 이제 살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는데, 현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장소가 있죠. 그게 뭐냐면 테마파크라는 거예요. 테마파크. 네. 뭐 여러분들 테마파크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테마파크도 있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가보면 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합천의 영상 테마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연락이 와서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테마파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그 테마파크 뭐 앞에 주차장이 이렇게 크게 있고 또 저수지가 앞에 크게 있는데 아주 산골에 있습니다. 이게 심산 유곡에. 근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근데 이게 무슨 테마파크냐면 근대 건축 그 테마파크예요. 그러니까 1940, 50년대 이때 그 도시 서울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인데, 이제 여기서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런 식이어서 제가 가니까 진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모조죠, 모조. 예. 이게 근데 저한테는 새로운 도시의 문맥이어서 이 문맥을 살려서 건축을 해보자, 이런 계기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은 그냥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문맥이라는 게 중요한데, 새로운 문맥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건물이 제가 설계한 건물인데, 이 기능이 뭐냐면, 기능도 재밌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출구하고 입구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혼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출구를 따로 만들자 해가지고 출구 건물을 만들자 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었고, 근데 그 출구를 그냥 사람들을 다 내보내기는 좀 그렇지 않냐. 여기에 농특산물도 좀 여기서 팔면은 장사가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이제 카페 같은 것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이제 출구의 역할이었던 건데. 그래서 2층에 이제 저수지가 쭉 보이니까 2층에 이제 그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그래서 1, 2층이 어떻게 이제 이게 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왜냐하면 좀처럼 사람들은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2층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좀 황당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저는 현대사회를 뭐 어떤 학자들은 바로크 시대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가 다신교 사회잖아요. 저는 현대사회가 다신교 사회라고 생각하고, 이 신들이 연예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스 시대 신들을 보면 막 질투도 하고 뭐 불륜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 스캔들이 많잖아요. 현대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 시대의 신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시기를 지나면서 신격화되고 뭐 이랬던 거지, 뭔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신들이. 근데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는 신전이 있었어요. 현대 사회에 그럼 신전은 뭘까? 백화점이나 쇼핑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전이 있으면 이제 뭔가 성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 굉장히 아우라가 이렇게 막
나오는 사실 연예인들 그 아우라 빼면 시체죠. 아우라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우라 산업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성선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많잖아요. 왜 우리가 미장원 같은 데 가면은 보는 그 패션지들, 네, 패션지들. 그걸 보면서 이 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신을 추앙하게 되고 신과 부속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상품들이 다시 아우라를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이 상품 물신성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페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예.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 시대에는 신들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들을 무조건, 그러니까 중세 시대 뭐 그 카톨릭의 어떤 신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경외의 대상에서 범접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 시대는 신들하고 같이 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대상이 어떤 그 맹목적 추종의 대상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게 저는 팬덤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그런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팬덤이라고 하는 거는 노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대중이 연예인을 버려요.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들이 대중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연예인을. 종속적 관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는 그 미디어와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놀이의 하나로서 이 프로젝트를 했던 겁니다. 저도 놀았고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도 놀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스 시대의 신전을 보시면 신상이 이렇게 있죠.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인면의 모습은 근대 시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해민병원이라고 하는 근대 건축물의 이미지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쫙 쪼갠 듯이 이렇게 그래서 표면하고 안하고 굉장히 다른 어떤 성격을 부여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출구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테마파크를 다 보시고 여기 이제 개찰구 같은 걸 통해서 일로 들어가면 농산물을 꼭 사셔야 되고 애들을 데려오신 분은 2층의 놀이방에서 애들을 놀게 하면서 농산물을 더 사고 그러고선 집으로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쪽에서 요 뒤쪽이 이제 이런 풍경들이에요. 근대 시기의 도시 풍경들. 아주 그냥 뭐 여기서 기념 촬영들을 하시느라고 오시는 분들이 이 신상에서 기념 촬영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이제 2층이고요. 여기가 놀이방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설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최대한 뭔가 시각적으로 트이게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건물은 외피라는 게 있죠. 외피라는 게 있고 내부는 외피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로 뭔가 어떤 덩어리를 이렇게 깎아낸 듯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3D 그 작업들을 많이 해요, 건축가들이. 그래서 실제로 3D 작업을 하면서 설계의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게 이제 메스를 깎아내고, 잘라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방식을 저는 그대로 이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딱 덩어리가 있으면 덩어리를 딱 쪼개내고, 그다음에 잘라내고, 깎아내고 하면서 했던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와 놀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성남 영상문화센터 같은 데는 거기서 미디어와 사람들이 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공간이 굉장히 일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간 자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예. 뭐 약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는 없는 데서 만들기 뭐 이런 거였다 그러면 또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미 있는 데서 있는 거를 살리거나 의미화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시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 된 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철새 사업이 중단이 돼버리고 야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철원군에서 폐교를 그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철새 학교를 운영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게 폐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질이라는 마을이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마을이 얘도 양질인데 중간에 학교가 자르고 있어요. 이 두 개 마을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런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교사동이 있고 일단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수련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샌드위치 판넬은 철거를 했죠. 이 폐교가 이제 되게 낡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 아이디어가 뭐냐면 집 속의 집, 집 밖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폐교라는 건물이 있고 이 폐교 안에 두 채의 집을 짓는 거예요. 두 채의 집을. 그다음에 이 폐교 집 밖에 또 세 채의 집을 짓는다. 그리고 학교는 항상 복도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 복도 공간이 걔네들을 연결해 준다. 그리고 그 복도는 이 철새 학교에서 수업하는 애들의 결과물들 그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동선으로 쓴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복도를 매개로 연결한다. 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이 부분은 이제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노후화돼서. 근데 이 폐교가 남고 그 다음에 이 철거한 샌드위치 판넬에 기초 슬라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 슬라브를 또 이 폐교를 살리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미 어떤 지나온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이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특히나 이 폐교로부터 폐교와 함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 폐교는 허물면 안 된다. 예, 엄청나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 폐교의 골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목적실이 있는 공간인데 그 기초 슬라브 위에다가 목조는 이제 가벼우니까 그 기초 슬라브 기존의 샌드위치 판넬을 받치던 구조가 지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조 주택으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에 집이 한 채 이렇게 박혀 있는.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에 집이 또 한 채 박혀 있는데 이 부분은 카페예요. 그래서 이 카페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다목적실이 이렇게 뒤에 또 별채처럼 있는 그런 건데 이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공공 프로젝트 할 때 너무너무 아쉬운 게 설계를 해도 그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못 해요. 사실은 감리가 진짜 중요하고 특히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 법 제도적으로 감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이 근대적인 어떤 제도, 그 경계들 딱딱 끊어져 가지고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아주 평범한 건물 한남동에 있는 건데 그 평범한 건물을 리노베이션 했는데 그 레스토랑이에요. 좀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저는 이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골조나 이런 성격들을 좀 많이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겨울이나 장사 안 할 때는 이렇게 위에 1층에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도어로 돼가지고 다 닫혀 있어요.
저 집은 뭐냐 도대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그다음에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되면 다 열려요. 그래서 그냥 거리에 완전히 오픈되는 그런 레스토랑 했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2층으로 연결되는 갤러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스토랑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갤러리 이 문이 이제 한 270도 회전하면서 이렇게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집은 열리고 닫히는 어떤 관계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갤러리 들어가면 이 좁은 통로로 들어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브릿지를 건너가고, 뭔가 이런 원래 있었던 계단이나 이런 것들의 그냥 흔적들 그대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사비도 싸게 듭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집을 있는 건물을 인테리어를 하신다거나 하시더라도 먼저 그 집의 골조 상태를 좀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뭔가 살릴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인공적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해버리면 거기서 어떤 누적된 시간의 감각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어느 시간 어디에 와 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미 있었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인사동의 이것도 레스토랑하고 갤러리를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하게 참치집으로 쓰이는 이런 공간인데요. 일단은 그냥 일단 다 철거를 해보자. 내부에 어떤 그 흔적들이 뭐가 있는지 보자 하면서 이제 그래서 리노베이션을 했던 거고요. 인사동의 특징상 뭐 1층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뭐 이래야 되는 성격들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 단위도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그 1층 부분은 그냥 인사동 거리 느낌 그걸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여기에 무슨 그 붓도 팔고 뭐 이러는 이제 가게가 하나 있는데, 이 가게는 공사하는 동안에도 절대로 자기네들 장사 안 하면 안 된다. 장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공사였습니다. 되게 조그매요, 사실은 이 레스토랑. 그래서 이제 1층은 이렇게 돼 있고, 2층이 이제 본격적인 레스토랑이고, 3층은 갤러리, 3층은 카페하고 베이커리 같은 게 들어갔고, 4층이 갤러리인데 3, 4층을 이렇게 좀 위아래로 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1층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성격의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냥 천장도 하지 않고, 지금 이 공간도 그렇습니다만은 인사동 하면은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느낌을 그게 자산인 것 같아요. 그 자산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맥락에서 가장 큰 테이블, 엄청나게 큰 테이블입니다. 갤러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 2층이 이렇게 트여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고요. 4층의 갤러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있고, 계단실도 그냥 페인트 다 벗겨내고, 이렇게 4층, 5층에 올라가면 이제 사무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공사비도 적게 들면서 뭔가 공간도 그냥 막 지은 것 같지 않고, 뭔가 정서적인 안정감도 있고, 그러니까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마지막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살려내느냐 하는 데서 좀 서울시에서 큰 사업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제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계동에 백사마을이라는 아주 유명한 달동네가 있어요. 그 달동네를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예, 워낙 구조도 취약하고 모든 생활 기반들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달동네는 이 골목길들, 길들이 사실은 소통의 장이었었죠. 예. 뭔가 이런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과 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그 현대 건축가들한 모든 이들한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예요.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물리적 공간, 이게 어떻게 잘 같이 가서 더 삶이 풍성해지고 환경도 풍성해질까? 예.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예. 근데 그런 아파트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달동네죠. 뭐 우리 굉장히 많은 달동네들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다 잡아먹었죠. 다 잡아먹고 지금은 그냥 향수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추억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달동네를 찾아가죠. 그것도 참 이상한 현대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과거에는 그렇게 꼴 보기 싫다고 철거하던 달동네를 지금은 마치 자기 고향이나 되는 듯이 찾아가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정말 웃기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백사마을 프로젝트는 저는 일부 참여한 거고요.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이 협업을 하는 과정, 아주 지난한 어떤 협업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체 마스터 플랜 자체가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모든 달동네 현장을 다 기록하고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기록하고 예. 그거를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민현식 교수님하고 지금은 작고하신 이종호 교수님 또 이민아 그 소장님 여성 건축가분 예.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가들은 그 조성룡 건축가분 또 민현식 선생님 뭐 여러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젊으신 분들 신승수 씨나 또 신혜원 선생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외국 건축가도 있어요. 도미니크 베로나 뭐 프란시스코 사닌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협업을 아주 진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요 2개 마킹된 영역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여러 공동시설들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 아파트 단지 보면은 그냥 근생이라는 건물 뚝 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건물 뚝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좀 더 작지만 산발적으로 이 공공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무엇보다 여기서 마스터 플랜상에서 그 아주 특이한 점은 원래 달동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 집들의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 경계들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 상태에서 이 전체 설계를 해보자. 이게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골목길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뭐 이렇지 않겠느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길과 터의 어떤 관계들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달동네 가면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사적인 영역들이 길 상황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집의 마당을 거쳐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공적인 영역들이 사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혼용성이 있죠. 예. 제가 처음에 100개 알 수 없는 방이라는 작품 소개드렸을 때 사실은 그런 혼용성,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거의 이 관계들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달동네가 전형적인 그런 예죠. 예. 그 관계성을 어떻게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길에 나와 있는 평상 같은 것들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지나가면서 교류하고 만나고 사실은 이것이 이분들의 어떤 달동네의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었기에 또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길하고 토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필지에 독립된 건물을 짓는다. 이게 이제 마스터 플랜의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최고 3층, 그리고 대부분 2층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이제 1층이었던 달동네가 2층이 되니까 일조권이나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였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체도 굉장히 면적을 많이 잡아먹어요. 이 조그만 필지에서. 그래서 이제 공유 계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층을 만드는 방식을 이렇게 이제 길에서 셋백을 함으로 해가지고, 옛날의 달동네 스케일감이랄까? 이런 거를 최대한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이제 세대가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공유하면서 사실은 어떤 소통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층이나 계단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길의 연장으로서의 이 공유 계단이라는 개념을 끌고 왔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채광, 이게 또 북사면이에요. 북사면이라서 이제 이 채광은 이런 그 고측창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코너 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인동 간격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코너 창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일조권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요 왼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똑같은 위치의 달동네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제가 계획한 부분의 사진이. 그래서 이 굉장히 경사가 많은데 일정 부분 이런 공유 계단이 있는 부분은 평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거리의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벤치 같은 것들도 많이 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런. 그래서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2층 테라스나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자기 눈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땅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골목길 상황들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아래로는 쭉 내려가는 경사지고요. 여기가 굉장히 뒤안길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풍경이 생기기를 기대를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이거 역시 그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의 발단은 하드웨어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시설들 또는 뭔가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를 사업을 시도하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앵커 프로그램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지향성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올 테고, 그래서 이 길의 문화라고나 할까요? 이런 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다시 지금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공 프로젝트 하는 게 정말 리스크가 큰데, 커요. 이게 백지화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뭐 정권이 바뀌면 또 완전히 그냥 정말 선의를 가지고 했던 일이 그냥 나쁜 놈 취급받기도 하고. 근데 계속 이런 시도를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게 뭐 미련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많이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한 현대성입니다. 이런 공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해졌잖아요. 그죠? 한국 사회에서 원래 취약했죠. 뭐 지금은 그나마 뭐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도서관을 가봐도 그렇고 거리를 걸어가도 그렇고, 옛날에는 뭐 한강 고수부지만 가도 정말 썰렁하기 그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풍부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설은 좋아졌는데 이제 또 우리의 삶은 굉장히 각박하죠. 각박해요. 너무나 많은 잉여
인간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거 뭐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겠어 하는 불안감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풍부해졌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로 각박해졌어요. 그것도 참 이상한 현대성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건축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하여간 저도 미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궁을 헤매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제 처지가 이 처지가 뭐냐 도대체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또 막다른 길에서 탈출구를 찾는다고, 예. 뭐 그런 탈출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는 막다른 길일 거야 이렇게 단정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고서 이제 가보고 겪어보고 이러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공사하는 동안에는 이주를 하시고요. 예. 예, 그분들을 사시게 하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익성을 생각하면 여기는 그냥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야 돼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도 수익성이 안 나는 게 지금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롤 모델?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해오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해오던 방식들은 대부분 더 이상 수익성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수익성이 안 나고, 그래서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 경제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 모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 거냐, 이 집이 얼만큼 투자 가치가 있느냐. 근데 점점 갈수록 집이라는 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 시점에 이제 집이라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거기서 그 가치 지향을 확 바꿈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경제 모델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겠죠. 삶을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살려는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잖아도 엊그저께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심포지움도 하고 마을에 대한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 이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지금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제주도의 관광 단지를 또는 그냥 해안 풍경을 보러 가지만 요즘 마을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아주 마을이 난리가 나요. 사진 찍어대고 뭐 셀카봉 막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을을 이렇게 이미지로 소비해버리는 상황도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상한 현대성이죠. 네, 근데 그 차원을 떠나서 마을에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탈출하는 게 전원주택이라는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원에서 독야청청하기, 네, 마치 은둔하듯이 독야청청하기였다면 이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면서 이웃해 살기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땅콩주택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쉐어하우스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낭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만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거에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제주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주뿐만 아니고, 예. 그다음에 엊그저께도 신문에 났는데 농촌주택, 그러니까 농촌에 귀촌하거나 귀농하시는 부분이 농촌의 가구 중에 10가구 중에 한 가구예요.
엄청나게 많아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농가주택이 품귀 현상이에요. 농가주택을 이제 못 구해요, 옛날 가격으로. 품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화의 어떤 이 상황, 임계점에 이르러 가지고 이 역도시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은 아주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기존에 지금 아파트 주거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파트라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 네, 그러니까 네.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관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냥 아파트는 안 좋은 거 하고선 그냥 제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노후화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있는 아파트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게 저는 이게 시대의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단순하게 환경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있는 아파트에서의 그 커뮤니티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 역시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가능성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아파트 보시면 아파트에 그 퍼블릭 스페이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고층화되기 때문에 1층에는 그 땅들이 많아요. 네,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용 공간이죠. 공용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가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쓸 수 없는 공간이죠. 네. 그러니까 공간의 익명성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우스운 거예요. 네. 모두가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쓸 수 없어. 이게 근대 사회의 공공성의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변화될 수 있다. 지금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도. 예.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서도 이제 여러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구가 예전에 3, 4인 가구가 아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90%가 1, 2인 가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의 그 아파트의 유휴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가진 또 잠재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 2인 가구가 되면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세탁 빨래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아파트 안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부턴가 흩어지기 시작했죠. 뭐 빨래방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라는 것도 생기고 분산형으로. 그러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것들이 분산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산적으로 생긴 어떤 그런 공유 시설 내지는 뭐 공공시설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의사소통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아파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굉장히 가능성도 있고 중요한 시대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